한국 증시는 박스권 흐름이 많아요. 이것도 저것도 아닐 때가 많거든요. 내년의 시장 성격 자체는 기본적으로 박스권 장세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시장이 출렁일 때 주식을 사고, 사람들이 갑자기 장밋빛 청사진이 나올 때는 조심하고, 엇박자를 내야지만 시장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경 코리아 마켓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느새 2023년이 끝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올해 연말은 그래도 산타랠리가 다가오면서 기분 좋은 연말을 지내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내년엔 과연 증시가 어떨지 많은 고민들 하고 계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윤지호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부문 대표님을 모시고 내년 한 해의 시장 전망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올해 진짜 증시가 정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요. 12월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시작에서 기대한 것보다 뭐 기분 좋은 장이 이어졌던 것 같아요. 초반에만 해도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나고 봤을 때 그래도 예상보다는 괜찮았다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올 한 해의 증시를 요약을 해서 평을 나눠주신다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약간 이제 머쓱한 게 뭐냐면, 네.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로 전망이 직업이 아니고 네. 그냥 리테일 부문을 맡아서 여러 가지 좀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증권업의 본질상 매우 중요한 게 시장에 대한 생각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요새 방송 같은 거 연락 와도 잘 안 가던데, 최근에 좀 내년 사업 계획 세우고 이러면서 시장을 좀 고민했던 내용들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올해를 어떻게 봤냐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올해 시장을 상고하고로 전망을 했었어요. 네, 저도 기사 봤습니다. 상반기는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잡혀가면서 상승하고, 하반기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올라갈 것이다. 근데 뭐 얼핏 보면 맞춘 것 같은데, 네. 사실 계속 일관되게 유지했어야 되는데 한 9월쯤에 이거 생각보다 안 좋은 거 아니야? 약간 상고하고보다는 상고하 중 정도 네. 이렇게 봤었습니다. 그건 지난 복귀고, 그럼 내년은 어떡할까 생각을 해보면 좀 시장이 앞서 올라온 느낌이 강합니다, 저는. 사실 11월 정도부터 올라갈까 말까 좀 어떤 방향성을 못 잡다가 11월 이후로 지금 쭉 올라왔어요. 하반기에 경기 침체 우려들이 있었는데, 인플레도 서서히 내려오는 디스인플레이션으로 갈 거고, 경기도 뭐 침체보다는 나쁘게 봐야 연착 정도 아닐까? 그러면 주가가 나쁠 이유가 뭐 있어? 뭐 이런 사고를 갖고 있죠.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내년을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한국 증시는 박스권 흐름이 많아요. 이것도 저것도 아닐 때가 많거든요.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네. 정말 제가 증권업계 들어온 지 꽤 오래됐는데 80년대 한번 쭉 올라오더니 90년대 내내 박스권이었고요. 2000년대 한번 쭉 올라왔다가 또 박스권이었다가 코로나 이후에 쭉 한번 올라왔지 않습니까? 3천까지. 네. 또 이건 박스권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박스권 장세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 내년의 시장 성격 자체는 한마디로 결론을 내고 시작하면, 시장이 출렁일 때 주식을 사고, 크리스마스 산타랠리가 기대되면서 뭔가 사람들이 갑자기 장밋빛 청사진이 나올 때는 조심하고, 엇박자를 내야지만 시장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증시는 최근에 좀 사상 최고치까지 찍으면서 이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데 우리 증시는 좀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서 그거는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핵심적인 거는 본질적으로는 비슷해요. 기대가 앞서갔다는 거는 간단합니다. 주가는 게 EPS가 좋아서 올라가는 장이 있고, 네. PER이 올라가는 장이 있어요. 한마디로 10월 말 이후에 주가가 쭉 랠리가 나왔는데, EPS 성장보다는 철저하게 PER 상승이었습니다. 전 세계 증시가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한국은 사실 EPS 확장이 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PER은 덜 올라온 편에 속하죠. 기본적으로 이익이 확 좋아졌다기보다는 어쩌면 기대감이 많이 평가적으로 올라왔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결국은 이거 아닐까요? 우리가 두려웠던 거는 고금리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거다. 하이어 포 롱거 해가지고 두려워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 2024년이 되면 금리가 경기 침체로 내려온다기보다 인플레가 잡히면서 내려올 것이니까 우리가 다 좋아지지 않겠어? 기업들도 이제 위험해지지 않고, 개인들도 부채에 대해서 위험에서 벗어나고, 뭐 이런 기대를 갖고 있겠죠. 근데 저는 본질적으로 위험이 사라졌다 보기에는 여전히 금리 수준이 높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최근에 이 랠리에 불이 붙은 게 FOMC였잖아요. 맞습니다. 인플레가 잡히긴 했지만 조금은 신중한 발언을 내놓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파월 의장이 상당히 비둘기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드디어 이제 피벗이 눈앞에 다가왔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런 어떤 피벗에 대한 기대감, 뭐 적절한 수준이라고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딱딱하게 뭐 이 적절한 이걸 떠나서 뭐 재밌는 일화를 말씀드리면, 최악의 연준 의장하면 닉슨 대통령 시절에 아서 번즈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항상 나오죠. 그다음에 폴 보커가 있죠, 레이건 때. 그럼 우리 요즘 나오는 얘기가 원래 파월이 폴 보커인 줄 알았는데 아서 번즈일 것 같다는 거죠. 아서 번즈가 핵심이 뭐냐면,
행정부의 어떤 요구에 따라서 70년대 연준이 독립성을 훼손시켰던 나라가 있거든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번에 왜 파월이 그런 발언을 했을까? 본질적인 거는 바이든을 좀 도와주려고 했던 거 아닐까? 뭐 이런 비판이 좀 그렇죠. 있더라고요. 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너무 기대가 높은 거예요. 점도편상으로 내년 금리가 내려가는 게 이번에 피본 얘기를 하지만 75bp 이하에 불과했어요. 3차례 정도 내릴 수 그렇죠. 있다. 시장의 점도폰은 125p? 아니 이제 150pp 정도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에만 5번은 내릴 수 있다라는. 반영된 금리 인하폭은 어마어마한데 점도표는 75bp에 불과하다면 사실 이거 갖고는 피벗이라고 볼 수도 없었고 네. 랠리도 나올 수 없죠. 피벗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농구할 때 피벗 발을 바꾸는 동작이잖아요. 네, 정책 전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파월이 굉장히 도비치한 발언을 했어요. 핵심적인 발언은 뭐였냐면 금리를 너무 오랫동안 높게 유지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하이어 펑고럭을 듣다가 그래? 연준이 정책이 바뀐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에브리스팅 랠리가 나온 건데 저는 이것이 약간 시장을 앞서가 있다. 채권 시장도 앞서가 있고 네. 뭐 요즘 아주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채 ETF 엄청 인기 좋잖아요, 미국. TLT, TMF. 그렇죠. 저도 퇴직연금 그쪽을 좀 넣어놨는데 네.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도 11월에 좀 샀는데. 저도 뭐 이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해들 마십시오. 다른 거 뭐 잘 못합니다. 근데 네. 이제 이 정도 채권의 캐피탈 게인이면 많이 온 거 아닐까요, 금리도?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감안한다면 미국의 금리가 과연 얼마나 더 빠르게 내려올 수 있을까?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을 던져야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아스펀지를 얘기했지만 70년대와 현재 시점과 유사하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중동에 전쟁이 났다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거는 국채 발행이 많았다는 거거든요. 아, 그쵸. 이 미국 정부가 코로나 이후로 사실 정말 찍어내다시피 했죠. 정부에서 돈을 많이 쓰는데 네. 세금을 많이 걷어서 쓰는 거라면 걱정이 없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 국채 발행 물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미국이 더 커질 것 같아요. 선거가 있어서. 그러면 이런 걸 감안한다면 요즘 금리가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라온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수급의 문제도 꽤 크다고 본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시장 금리가 빠르게 내려올 수 있겠는가. 그 고민을 하는 거죠. 권력 자본론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재밌는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글로벌 선진국의 물가가 크게 올랐던 배경은 글로벌 분쟁이 늘어나서 무기 수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70년대. 그럼 지금하고도 유사한 부분이네요. 상당히 흥미로운 거는 현재 시점도 매우 분쟁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던 간에 이 당시의 특징이 냉전의 시대였잖아요. 지금도 뭐 다른 형태의 냉전 아니겠습니까? 역사가 동일하게 반복되진 않겠지만 아마도 금리가 과감하게 다시 제로 금리 시대로 가고 이럴 가능성은 정말 제로에 가깝고 금리가 굉장히 느리게 내려올 이유가 있고요. 또 역설적으로 금리가 그럼 빠르게 내려오는 경우는 뭘까요? 갑자기 뭔가 터지는 거죠. 경기가 안 좋아지면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금리가 빠르게 낸다면 뭐가 터져서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좀 앞서갔다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시장이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거의 다 연착륙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골디락스 뭐 이런 단어들도 언급이 되는 건데 내년에 어떤 이 연착륙과 경착륙에서 좀 경제의 경로는 어떤 방향에 더 가까울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흥미로운 게 이런 거죠. 실업률이 안 올라오니까 인플레이션 잡힐 때 금리 올리면 고용시장이 막 망가지면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경기 침체가 없대도 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예외 없이 경기 침체가 오면서 금리가 잡혔단 말이에요. 그 고민을 하는 거죠. 고용이 좋은데 미국의 소비가 좋다. 뭐 이런 논리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얼마 전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새로 나온 걸 보면 핵심적인 거는 수정 경제 전망이 올해는 올렸어요. 2.1에서 2.6으로. 내년은 1.5에서 1.4로 낮췄거든요. 다시 말해서 실업률도 조금씩 올라오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계속 논란거리가 되는 거는 바로 고용 시장인 거예요. 미국의 고용이 단단하니까 소비가 될 것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구인 구직 비율이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너무나 놀라웠던 건 뭐냐면 인플레가 이렇게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금리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구인 구직 비율이 2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일자리가 2개. 그렇죠. 최근에 내려와서 1.4예요. 과거에는 좀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일자리가 1이면 구인하는 사람이 일자리보다 훨씬 낮은 0.6 정도? 뭐 이 정도까지 왔었거든요. 다들 이제 궁금한 거죠. 일자리가 이렇게 단단하니까 경기가 좋은 거 아니야? 소비가 단단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 주위를 요즘 둘러보시면 우리나라도 일찍 가게들이 닫잖아요. 사람이 없어서. 쉽게 말해서 고용시장이 이제 공급이 줄어서 일자리가 많은 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고 뭔가 고용시장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늘어서가 아니라 노동 공급이 줄어서 이런 거 아니냐? 여기에 직격탄을 받는 곳이 어디냐면
서비스업인 거예요. 아니, 멀리 찾을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저녁에 밥 먹으러 가면 먹을 데 없지 않습니까? 이거 왜 이렇게 없지 하면 좀 알던 식당이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8시 이후에 열면 손해내는 거예요. 인건비 대비하면. 손님이 오는 것보다 돈 나가는 게 그렇죠. 많다는 거죠. 그런 걸 감안한다면 그렇고 또 미국 시장에 최근에 소비가 좋았다고 하는데 제가 놀랬던 거는 미국의 지금 신용카드 할부 금리가 22%거든요. 연체율이 8% 가고 있어요. 잘 사는 사람은 잘 살지만 뭔가 소비하기에 앵꼬가 난 거죠. 속된 표현으로. 그래서 요즘 미국에 보시면은 BNPL이라고 그래가지고 Buy Now. Pay later. 근데 그게 결제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시죠? 2주마다 한 번씩 결제해야 돼요. 하지만 이제 내일에 내가 요거를 갚아줄 거라고 믿고 쓰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카드도 안 쓰니까 BNPL 소비를 막 하면서 이번에 소비를 했단 말이에요. 어깨에 오래 있는 사람들의 강점은 딱 하나 있어요. 안 좋은 걸 겪어 봤다는 거. IT법을 딱 끝나고서 2000년 초까지. 네. 그리고 나서 소비에서 막 부양을 했어요. 길거리에서 카드 만들어주고 다 그랬어요. 대학교 앞에서도 가끔 그런 거 맞죠.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고서 2002년에 신용카드 사태 터지면서 LG 카드라고 회사가 있었고 네, 그렇죠. LG 투자증권이 넘버 2였어요. 그때 다 넘어간 거예요. 내가 뭘 말씀드리냐면 소비에 의한 부양은 항상 후유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잘 보시면 미국은 초과 저축, 이거 뭐 데이터에 관한 게 아니라 저도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소비에 의한 부양을 했는데 네.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 것이냐가 고민돼요. 내가 왜 자꾸 미국 소비 말씀을 드리냐면 미국에 뭔가 소비를 계속 해줘야지 우리가 물건을 갖다 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희는 또 수출을 해야지 먹고 사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좀 차이가 있고 또 특히 우리나라가 2021년에 주린이들이 엄청 들어와서 시장이 좋았던 이유는 아마들 다들 그때 삼성전자 사셨을 거예요. 너무 좋았으니까. 그냥 그때는 코로나 시기에 미국의 내구재가 엄청 소비가 많았어요. 다 노트북 바꾸고 TV 사고 과거에 이러한 사이클이 한 그래도 5년은 지나야 올 텐데 그럼 2025년은 넘어야 되는 얘기예요. 근데 최근에 올해는 왜 올라왔냐면 소위 온디바스 AI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그 정도 수요가 있을까? 정말 그것 때문에 스마트폰을 바뀌나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뭐 엄청나게 더 확실하게 좋아질 가능성은 높지 않지 않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리가 빠르게 내려올 것 같지도 않고 빠르게 내려가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생긴 거고 더 큰 문제는 펀더멘탈 측면에서 미국의 소비가 미국의 성장률이 어떻든 간에 올해보다 내려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경기 침체가 안 온다 하는데 혹시 이러다가 뭔가 여러 가지 이벤트로 인해서 경기가 한번 좀 쉬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러한 걱정도. 근데 여하튼 그러한 우려가 나오던 약간의 슬로우가 나오던 그럴 때 주식을 사야지 지금처럼 내년은 아무 걱정이 없었다. 인플레는 잡힐 거고 뭐 좋아질 거야. 이럴 때는 오히려 좀 조심스럽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은 올해 사실은 좀 가장 주식이 좀 저점으로 갔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가 이제 미국의 지역은행들 그 당시에 실리콘밸리뱅크 터지면서 맞습니다. 이제 잇따라 사태가 있었을 때 주식이 많이 좀 빠지는 모습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던 어떤 사건들이 분명히 내년에도 없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를 좀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고 맨 처음에 우리 결론을 박스피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할 거예요. 우리 증시에서 가장 박스피적인 흐름이 강했던 해 중에 하나가 2009년, 10년, 11년에 빅랠리가 나오고 12, 13, 14년이 박스권이었어요. 그때 유로존에 재정 문제 터지고 막 미국에 터지고 근데 그럴 때마다 주식을 산 사람들이 위너가 됐던 거였죠. 결과론적으로 그리스가 망한다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쩌면 그러한 비슷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금리라는 것이 결국 자금을 계속 대체해 가야 되거든요. 높은 금리 상품으로. 그러한 과정에서 분명히 여러 군데에서 균열이 좀 생길 것이고 개인들도 아마 굉장히 양극화될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때 고금리를 받으니까 돈을 벌 것이고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게 그냥 편하게 갈 수 있는 시기는 아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최근에 좀 재밌게 봤던 게 이 골드만삭스에서 리포트를 냈는데 내년에 이제 신흥국 중에서도 한국 증시를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원래 있었지만 내년은 코리아 프리미엄의 해가 될 거다. 이런 분석들이 여기저기서 나왔어요. 지금 박스피를 예상을 해주셨는데 그럼 내년에도 이 다른 나라 증시에 비해서 코리아가 좀 프리미엄을 받는 거는 조금 어려울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주식시장의 본질이 뭔가 한번 좀 질문을 서로 해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은 이제 뭐 굳이 밸류에이션 지표를 쓴다면 자본 총계 PBR로 봤을 때 0.8배 근처 다가설 때 0.9 사이 때 사고 한 배 넘어가면 줄이고가 기본적인 생각이었어요. 이 그림이 직관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는데 파란색 선이 ROE라는 거예요. ROE가 뭐냐면 내가 투자된 자본 대비 돈을 어느 정도 버냐. 자기 자본 이익률. 그리고 위에는 그 PBR인데 사실 문제는 우리나라에 ROE가 계속 내려오고 있잖아요. 다들 이 생각하실 거예요. 왜 미국 주식은 추세적으로 올라가는데 한국 주식은 추세적으로 못 올라가냐? ROE가 내려오니까요. 미국은 왜 추세적으로 올라가냐면
애플 같은 회사가 ROE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 주주 가치를 중시하는 다자주 매입 소각을 하거나 뭐 이래야 이게 ROE가 올라가는데 한국은 이익도 예전만큼 자본 대비 못 벌고 있고 주주 우선 정책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골드만삭스의 주장을 이렇게 말하겠지만 선뜻 동의하기 힘든 게 한국 증시가 안 좋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겹쳐 있기 때문에 그래서 ROE가 지금 내년에 상당히 이익이 좋아진다고 전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ROE 전망치가 8.4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이론적으로 말하면 PBR로 한 배 이상 가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한 배가 한 2,730 정도인데 이것도 넘기 힘들 정도로 현재 체력은 그런 상황이다. 그럼 ROE가 왜 내려오냐? 우리나라가 성장을 못하니까 ROE가 못 내려온 분도 매우 큰 거예요. 우리나라가 고속 성장하던 시기에 중진국에서 거의 선진국적 모습까지 들어가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네. 그 기간 동안은 한국이 굉장히 화려했었죠. 그때는 뭐 5% 이상 성장이 너무 당연했던 시절이었으니까 우리나라가 80년대에는 10%가 넘는 성장을 하는 매년 어마어마한 성장이죠. 최근 몇 년 새에 중국이 그런 두 자릿수 보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있었죠. 80년대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증시가 한번 확 레벨업 됐다 생각 그랬던 거고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한국 증시가 글로벌 대비 더 강해지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가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이론적으로 돈이 돌아가야 될 것이고 네. 아니면 기업가들이 주주 우선 정책을 해가지고 자사주를 사서 소각하거나 여러 가지 정책을 써야지 올라가는데 아직 그러한 징후는 없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내년에도 글로벌 대비 우위를 보일 거라고 보이고 있잖아요. 한국은 언제 우위를 보냐면요. 네. 정말 이거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위기가 터지고 나서 급락했을 때 한국 증시가 제일 먼저 1년간 다 올라요. 코스닥은 코로나 직후, 금위기 직후 이럴 때 전 세계 상승 1위래요. 거의. 한번 올라가서 그다음부터 쉬어요. 이게 정말 슬픈 얘기인데 네. 왜 그때 급등을 하냐면 위험이 커지는 시기에 한국은 글로벌 경기에 대한 익스포저, 노출도가 높다 보니까 더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빠진 만큼 올라올 땐 또 급격하게 올라온다. 그럴 네. 때마다 한 번씩 이제 부가 탄생하면서 한국 증시가 추세적으로 우리가 장기 투자가 참 녹록치 않다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미국 증시로 가고 뭐 이런 맞아요. 모습이 나오는 배경 중에 하나인데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은 내년에 뭐 한국 증시가 압도적으로 뭐 글로벌 증시를 이겨내는 그럴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반도체가 엄청 좋아진다는 게 전제되는 거예요. 반도체가 이제 정말 빅사이클이 와가지고 엄청 좋아지는 최근에 특히 수출 데이터가 IC 수출액이 작년 6월 이후에 한 17개월 만에 처음으로 한 11월에 7.6% 증가했거든요. 사실 이 반도체도 이제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재고라는 부분이에요. 22년, 24년 재고를 엄청 쌓이는 글로벌 재고가 특히 IT 재고 많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반도체도 지금 감산을 통해서 올라온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 얘기하는 거는 이 정도가 아니야. 내년에 이제 어마어마하게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거야 했는데 언뜻 딱 든 생각이 반도체 수요가 엄청 늘어나려면 중국 같은 데가 엄청 소비를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세계의 공장이 좀 돌아가지고 우리나라가 중국에 가장 수출 많이 하는 1위 품목이 뭐냐 하면 미국의 1위 품목은 자동차예요. 네. 반도체가 아니라. 중국의 1위 품목이 반도체였어요. 미국과의 강들 때문에 떨어진 것도 있고 중국이 그만큼 못 해주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수요가 늘까? 저는 그런 고민도 갖고 있습니다. 중국 얘기를 지금 해주셨는데 원래 2023년 증시에서 제일 기대했던 부분이 연초에만 해도 중국의 리오프닝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이 드디어 문을 개방한다. 많은 기대들을 하셨는데 전혀 우리가 기대한 대로 가지가 않았었죠. 우리나라는 말씀해주신 대로 중국의 어떤 영향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뭐 우리 증시도 중국 경제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제 중국이 바닥이다 아니다 뭐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내년에 이 중국 시장은 좀 전반적으로 이 회복이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분명한 거는 전 세계가 인플레 고민할 때 중국은 디플레이션에 들어갔다는 거죠. 중국의 소비자 물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돈육 가격이라고 있잖아요. 워낙 돼지고기 많이 먹으니까 맞아요. 그것도 급락해 있어요. 중국의 부동산은 다 빠져 있고요. 일본도 한번 성장을 했다가 계속 미국에 대항을 한번 했다가 계속 장기 침체에 빠졌잖아요. 미국에 도전한 나라가 그래서 됐단 말이죠. 중국도 이번에 도전하고서 장기 불황에 들어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문제는 2018년 이후에 이때가 트럼프 때인데 2000년 이후에 한국 증시가 좋았던 이유는 중국이 세계 경제에 편입되면서 WTO 체제에 우리가 중국을 통해서 미국에 팔고 전 세계에 파는 게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중국이 수입이 들면 한국이 중국에 수출 많이 해요. 수입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018년까지는 거의 동일하게 같이 갔거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중국은
어떻게 했던 간에 최근에 수입을 늘렸어요. 네. 한국의 수입은 줄어들어요. 그러네요. 이게 같이 움직이다가 이제 디커플링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트럼프 때도 그랬는데 바이든 때는 더 심해졌다는 거죠.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은 서로 헤어지기 시작하면서 한국은 2000년대에 있었던 매력을 크게 잃은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기업 시장을 가만 뜯어보시면 어떤 기업이 좋았냐면 화장품도 중국에 오리엔트 되어 있는 아모레퍼퓸 같은 건 잘 안 됐죠. 근데 미국의 잉글루드 이런 건 잘 돼요. 맞아요. 중소형주들이 요새 잘 나가더라고요. 라면도 중국의 수출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네. 농심은 미국에 공장을 졌었고 삼양라면은 불닭볶음면 동남아에 퍼졌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중국 외 지역의 익스포저가 높여왔던 것들은 되게 기업들이 좋아지는데 중국에 머물렀던 기업들은 아주 죽을 쓴 거죠. 더 큰 문제는 아까 제가 소비를 얘기했는데 우리나라도 힘들지만 중국 젊은 세대가 매우 힘들어하는데 너무 당연해요. 내 소득 대비 부채가 너무 높아서거든요. 부채 절대액보다 내가 한 달에 벌어봤자 200~300 버는데 그 사람한테 부채가 5천 있으면 너무 큰 거예요. 이자를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자꾸 부채의 절대 규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 부채를 보였을 때가 매우 중요한데 미국이 그때 금융위기 직전에 터졌을 때가 한 130이 안 됐었거든요. 네. 중국이 140이 넘어요. 중국의 젊은 세대는 소득 대비해서 지나친 과소비를 한 거예요. 소비 여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의 물건을 갖다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 애들이 쓸 돈도 없고 많은 분들이 그래요. 미국이 오래 갔으니까 내년에 중국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데이터를 보면 중국이 잘 될까요? 올해 보시면 미국은 잘 오르고 중국은 못 오르고 한국은 중간에 있었거든요. 네. 그 내년에도 장이 있다면 미국이 제일 강할 거고 네. 한국은 어나마 중간을 할 거고 중국은 여전히 안 좋지 않을까. 뭐 중국에 대해서 지나치게 제가 좀 비관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 현재 상황은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아무튼 사상 최고까지 올라왔는데 연 전체로 봤을 때는 이제 내년에도 우상향하는 그림은 나올 수 있을까요,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기로했었죠. 미국이 올해 올라온 걸 잘 보면 특정 종목의 흠에 의해서 올라온 거예요. 매그니피센트 세븐 같은. 우리 시장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장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한국 증시에서도 그냥 다른 건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금리가 높으니까 금리 이상의 성장이 나오는 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나머지 투자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이자를 받으면 되는데 왜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금리보다 더 높은 성장이 나오는 거. 그러면 막 아까 말씀드렸던 AI 관련된 기업들 한국에서도 얼마 뭐 2차 전지도 너무 일반 투자분들이 좋아하시지만 그에 못지않게 시장에서 난리가 났던 것들이 로봇 산업이라던가 반도체에서도 삼성전자는 헤맸지만 HBM 칩 관련된 것들 AI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성장 스토리가 나오는 종목들 성장 숫자가 아니라 성장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미국이 증시가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런 스토리가 안 나오는 나라나 기업들은 못 움직이는 장세는 내년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좀 팁을 드리자면 성장하는데 소외되어 있는 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환경 문제도 있지만 마냥 환경으로 갈 수도 없다는 게 확인됐잖아요. 네. 원자력 같은 것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사이버 보안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소켓 관련된 것들 충전소 굉장히 생각보다 스토리가 나오는 거 위주로 가는 거예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그냥 성장률은 그냥 그런데 재무 구조가 엄청 좋은 걸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금리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니까 미국이 그런 기업이 많다 보니까 미국이 좋은 거지 뭐 미국이라는 나라가 더 좋아서 좋지는 않다는 걸 예를 들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일본도 지금 뭐 올해까지는 이제 넘어가는데 내년에 큰 게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일본이 이 YCC 정책이라는 이 양적 완화 정책을 어떻게 돌아설지 이게 지금 시장에서 리스크로 아직 조금 지켜보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얼마나 크게 리스크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좀 전망을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한데요. 모든 사람이 궁금해하는데 네. 선뜻 그걸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N을 불려서 투자한 자금이 너무 많아요. 저는 오히려 일본은 드디어 벗어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YCC는 거둘 거예요. 투자자들이 일본을 좀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드디어 그 장기 불안에서 벗어난다는 강점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건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게 결국 지금까지 완화적 정책을 드디어 놔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우리가 YCC를 막 공포스럽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전 세계는 이제 돈의 총량을 그냥 풀어버리는 도저히 회수가 안 되는 시대로 간 것 같아요. 이게 빨리 돌면 인플레가 나는 거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한 짓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유지했고 네. 더 놀라운 거는 결국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일본이 조금만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YCC가 시장을 막 무너뜨리는 요인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본질적인 거는 저는 오히려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걱정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중국 이런 곳이에요. 네. 오히려 제가 오랫동안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한국 증시가 위가 열릴 때는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 열려요. 대표적인 게 2014년이에요. 이 그림이 뭐냐면 네. 아래 그림이 민간 부채 증가율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는 부동산 쪽이 레버리지를 제일 많이 써요. 주식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민간 부채가
사람들이 빚을 안 낼 정도로 부동산이 좀 안 좋아지면 네. 정부에서 빚을 내서 부동산을 살 수 있게끔 세제 혜택을 주고 올해도 잘 보시면 둔촌 주공 때문에 돈 좀 푸니까 전반적으로 살아났던 거예요. 주식시장도 그렇고 또 걷어들일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민간부채 증가율이 더 못 늘 시점까지 왔어요. 꼭지 쳐버렸어요. 네. 그럼 이렇게 되면 내려가요. 이 내려가는 시기에 위에 보시면 코스피는 박스권에 있고 아파트 가격은 좀 주춤해지죠. 결국 다시 부채를 늘릴 시점이 되면 쓰거나 하면 경제가 좋아져서 주가가 올라가거나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 투자를 하거나 뭐 이런 시기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지금 이렇게 부동산이 안 좋을 때는 그러니까 소비가 확 죽어버려요. 또 장사가 예전만큼 안 되고 뭐 이런 상황이다. 그것도 걱정이고 또 하나는 뭐 아픈 건데 제가 맨날 얘기하는 PF 아니에요 언론에서. 그렇죠. 언제 이게 터질지 안 터질지 불안해하는 분들도 많죠. 네. 옛날에는 부동산이라는 게 미분양이라도 집이라도 짓고서 지금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 집도 안 짓고서 토지 매입 단계에서 터진 거거든요. 이런 걸 감안한다면 제가 결론적으로 내년을 바라볼 때 위를 크게 열 수는 없다는 거죠. 결국에 부동산과 맞물려 가기 때문에 주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자산이 있지만 부동산 쪽이 안정이 먼저 돼야 주식이 확 열리는데 부동산이 녹록지 않아 보이고 내년 사이클에 그래서 위가 막혀 있고 오히려 이런 반문이 있을 수 있죠. 어떤 건설사가 위험하다부터 그런 뉴스가 나와요. 그래서 정말 어떤 건설사가 문제가 됐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제가 처음으로 돌아가면 그때 주식을 사야죠. 아, 그럴 때 사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아까 SBB 사태도 말하다 제가 맞아요. 말하는데 그럴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 있게 사야 되는데 대개는 고민하다가 이 정도쯤은 된 것 같아서 사요. 그때 팔게 되죠. 박스권에서 사실은 많은 투자자들이 돈을 더 많이 잃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사실은 터졌을 때 오히려 공포 때문에 더 사지 못하는 분들이 사실은 좀 더 많죠. 금융위기 같은 상황이 온다면 더 편해요. 될 것 같기도 하다가 또 안 되고 금융위기가 치켜서 올라갈 때는 좋아지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니까 돈이라도 벌어요. 그때는. 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 분명이에요. 박스권은 될 것 같을 때가 제일 위험하고요. 지금 좀 될 것 같은 때 아닌가요? 그래서 위험해 보여요. 네. 그래서 저는 기대가 앞서갔다 제목을 조심스럽게 달았지만 그래서 2,700을 간들 2,650이 된들 그거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상반기에는 SBB 사태가 터졌을 때 했으면 됐었고 오히려 이번 9월 중에 미국의 한도 협상이 안 되거나 네. 미국의 국채 금리가 5%를 10년이 넘어갈 때 그럴 때 해야 되는 거예요. 리듬만 좀 지키셔도 제가 이제 뭐 편하게 리서치하기가 말씀드리면 근데 요즘 이렇게 엇박자들을 많이 내시는 스타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와서 구조적인 성장이 있는 산업이 뭐고 이런 걸 고민하는데 제가 특정 종목을 얘기하지 않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그러니까 이 박스권에서는 그리고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 종목은 뭐 저희가 상관없으니까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회사들이 저런 회사 왜 올라가겠죠. 지금 LS 머티리얼즈 뭐 공모하면 이렇게 올라가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LS 왜 올라갔어요? 패시브 펀드가 많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장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거는 구조적인 성장이야. 뭐 이런 말하는 거는 현실 상황을 볼 때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내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 속에서 자꾸 바라보고 싶어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할 때가 매우 위험하고 결론적으로 말씀이 미국과 중국을 놓고 보면 여전히 중국은 안 좋아 보이고 미국은 좋아 보이고요. 한국은 중간 정도는 되는데 한국의 내수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한국의 내수, 소비를 별로 하지 않고. 그렇죠. 결국은 뭘 해야 될까요? 그냥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장 스토리가 나오는 걸 하거나 금리로 인해서 타격받은 업종들에서 살아남은 것들. 그것도 팁이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대표적인 게 살아남은 자들의 잔치가 오래 벌어질 수 있어요. 어느 순간인가. 얼마 전에 재밌는 일이 있었죠. 현대차가 큰 건 아니었지만 러시아 공장을 매각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쫙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거 어떡하나 했는데 일단 구조조정을 해서 잘라냈잖아요. 그런 산업으로 하면 더 좋죠. 풍력 같은 회사들도 다 망하는 줄 알았는데 살아남는 자들은 괜찮겠구나. 그럼 거기 남아있는 게 내년에 뭐가 있을까요? 건설업이 남아있는 거예요. PF 때 문제가 터졌을 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PBR이 얼마다. 그럼 그때는 아마 다들 무서운 얘기를 하겠지만 오히려 그런 데서 기회가 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년 시장을 우리가 해볼 만하냐 안 해볼 만하냐 물어본다면 해볼 만한 시장이죠. 단 좋은 기업이 매력적인 주가가 왔을 때 하겠다. 이런 원칙을 갖고 가면 해볼 만한데 말은 저도 이렇게 하니까 쉽게 말하죠. 인간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상하게 좀 안 하게 되고 좀 그렇다는 게 참 문제죠. 근데 이 말씀하신 전략을 하려면 아무래도 좀 어느 정도 이 포트폴리오에 현금을 좀 가지고 있어야겠네요. 그래야지 좀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라든가 이럴 때 매수 기회를 잡으려면은 좀 현금 비중을 좀 가져가야 되는 게 좀 현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 현금 비중을 지금은 좀 확보해두고 언제 확 쏠까 하면 하나 데이터야. 내년에 어느 정도 영업이익이 코스피가 한 258조 번다고 되어 있어요. 올해가 사실은 작년 말에 234조 번다고 그랬었는데
168조 벌었어요. 168조에서 258조, 50%가 내년에 이익이 는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거의 이 예상치만큼 실제로 번 적이 별로 없네요. 이상 나온 적이 있죠. 그때 주가 많이 오르죠. 2021년을 보시면 짙은 파란선이 181조를 예상했는데 그 해에 220조가 나오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죠. 항상 핵심이 되는 거는 주가 많이 빠졌을 때는 기대보다 낮으면 주가 못 올랐어요. 확률적으로 테스트해보자는 거죠. 내년에 258조 이상이 나올 확률.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돈을 많이 벌었던 해는 2021년에 221조였어요. 코로나 직후에 2020년이 어떤 해냐면 아까 우리가 말했던 미국의 내구재 사이클이 왔을 때예요. 막 사람들이 다 노트북 사고 TV 사고 자동차 사고 맞아요. 그럴 때 220조 나왔어요. 우리나라. 중국도 우리랑 관계가 나쁘지 않았고. 근데 지금 그런 게 다 사라졌는데 258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뭐 한 10에서 20%를 더 벌 수 있다라고 지금 잡아놓은 거네요. 그렇죠. 그럼 기업이 그 정도 벌 수 있을까? 오히려 내년에 박스권이 내려오는 시기가 상반기 내내 지속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내려와지면 그러면 기회가 오겠죠. 기회가 너무 높았을 때는 상당히 시장이 그 이상을 축소하기가 어렵거든요. 야,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아까 현금 보유 말씀드렸는데 이럴 때는 이게 내려올 때 기다리는 거죠. 적절한 현금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렇게 말을 오늘 장황히 했지만 결국 반도체가 돈을 많이 벌면 이대로 나올 거예요, 숫자가. 결국에 주도는 반도체가 하니까. 그럼 여기서 확률적으로 이런 게임을 할 수가 있겠죠. 반도체를 사 먹고선 방어주가 될 수도 있겠죠, 반도체가. 핵심적인 거는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 생각보다 기대를 좀 앞서 반영해서 주가가 와 있다. 두 번째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의 소비 엔진이 식고 있다. 수출이 좀 주춤해진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기업 이익 기대 수준은 너무 높다. 결론은 결국은 좋은 주가가 앞서 왔으니 연초에는 연말에 올라온 만큼 우리가 정확히 지수는 알 수 없지만 너무 공격적으로 할 시기는 아니다. 뭐 이 정도가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인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이 많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주식 외에도 다양한 자산을 투자를 네.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박스권에 갇힌 주식 외에 혹시 이제 내년에 조금 눈여겨볼 만한 다른 자산이나 투자처가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올해 어느 시점부터 내년 어떤 시점까지는 지금 금리 수준이 괜찮은 거예요. 무슨 말씀드리냐면 자본 이득을 노리지 않는다도 가져감으로써 이익 보는 금리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반문해 보셔야 돼요. 회사채 같은 것도 상당히 매력적인 조건들이 나오거든요. 개인들이 할 수 있겠냐 생각하지만 ETF라는 게 있잖아요. 요새 뭐 하이힐드 채권 같은 것도 잘 그렇죠. 되어 있더라고요. 잘 그런 것들이 금리가 높았을 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고 채권 시장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금리는 레벨 다운 돼요. 속도에 문제가 있는 거지. 네. 그 차이가 있으니까. 두 번째 주식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타 자산보다 부동산이 오히려 상당히 좀 쉬어갈 확률이 높다 봐요. 인플레이션을 다른 말로 하면 돈값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앉아서 돈값이 떨어져서 뭔가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월급이 크게 올라야 되는데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월급이 올라도 내 소비여력이 안 올라가요. 밥값 한 끼가 더 빨리 오르는데 무슨 소비여력이 올라가요? 기본적으로 보면 그걸 해지할 수 있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역설적인데 박스권이지만 주식이 해볼 만하다는 거예요. 부동산보다는 더 기회를 찾을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부동산은 굉장히 단계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주식은 상대적으로 덜 들어가도 된다. 다만 주식을 할 때 추세적인 상승을 염두에 두지만 않는다면 다른 말로 하면 욕심을 크게 가져가야 된다면 금융위기나 뭐 큰 위기가 터져서 한 1년 정도 그때 1년 정도 들고 있어야 돼 무조건 최소한 아니면 정말 좋은 기업을 발굴해서 뭐 4, 5년 들고 가는 방법이 있겠죠. 그걸 하려면 기업 분석을 굉장히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데 과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겠는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아까 어떤 상품이 있냐 물어보셨는데 2024년은 변동성이 커지거나 뭔가 안 좋은 배드 뉴스의 주식을 사면 위기에 안 갈 것이기 때문에 금융위기로 가면 여기서 샀다가 제일 무서운 건 정말 코로나가 터지거나 이런 위기로 가지 않는다면이잖아요. 그렇죠. 역설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적절한 악재가 나왔을 때는 기회다. 가장 내년에 제가 기대하고 있는 거는 PF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래서 딱 바이더 딥을. 다른 말로 하면 건설회사가 어떤 게 뭐 망하거나 뉴스 나왔을 때. 네. 또 하나 중국에서 결국 약간 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글로벌이 휘청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타임을 말씀드린 거예요. 내년에 주식은 매우 그럴 때는 매력적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침체가 오고 어렵다고 하면은 주식을 머뭇머뭇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런 걸 또 위기를 기회로 할 수 있는 이런 팁들을 또 많이 주셔가지고 한코마 투자자분들도 많이 참고하셔서 내년에 또 성공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윤지호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부문 대표님 모시고 2024년 미리 보기를 하고 왔습니다. 방송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나와주신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